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독이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사실 반갑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투자 인사이트, 그러나 오늘은 좀 가벼운 투자 인사이트, 그리고 다른 데서 보기 조금 어려운 그런 투자 인사이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 자산운용의 김영준 이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부르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우리 타이거 자산운용의 이재환 대표께서 급하게 고객들한테 글을 써서 뿌렸는데 저희는 알잖아요. 네네네.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 글을 읽어보면 네. 힘들구나. 네. 나만 그러면서 굉장히 위로받죠, 우리 서로 간에. 네네네. 나만 힘든 건 아니구나. 네. 다 같이 힘들구나.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연초에 성적이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연초에 성적이 나쁘지 않았고 괜찮았는데 상당히 절절한 이야기, 눈에 빡 들어오는 그 이야기. 저희가 그동안에 연수익률로 손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이제 저희 운영하는 입장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유구무원이야. 그야말로 그렇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 변명하고 싶은 것들 좀 있고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죠. 시장이 얼마나 빠졌는데요. 뭐 이런 얘기. 네네. 근데 우리는 얼마 빠졌어요. 뭐 이런 얘기 하고는 싶지만 사실은 할 수 없는 네네. 그런 입장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운영자들끼리 우리 김영준 이사님도 적지 않은 자금을 운용하고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운영자끼리의 대담으로 솔직 토크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클 금지. 부정적 댓글 금지. 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기관 투자자이신 예, 거고요. 그렇죠. 네. 저는 개인 위탁을 받는 일임 투자자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기관 투자자고 뭐건 우리한테 돈 맡긴 고객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 요즘에 한 1년 최근에 1년 정도 수준 상황이면은 내가 이 일을 왜 했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죠. 네. 뭐 힘든 구간이죠. 근데 개인 투자자였어도 네. 그리고 기관 투자자였어도 모든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이죠. 지금은 저희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사실은 뭐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힘든 구간입니다. 힘든 구간인데 진퇴양난의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네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어려운 구간은 혹시나 위기가 올까 하는 거죠. 그거 맞습니다. 네, 네. 혹시나 위기가 올까 이러다가 뭐 아직까지는 이것저것 앞뒤 전후 좌우 살피면 위기 올 것 같진 않은데 혹시 이게 금융이라는 게 갑자기 전염이 되다가 전염 속도가 급격하게 우상향하는 사이클을 그리다 보니 2020년 우리가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네네. 아니 이게 무슨 전염병인데 무슨 난리가 나겠어 하는데 갑자기 금융기관들의 작은 경세, 달러 유동성 부족 하면서 실제로 2020년 중간쯤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그때 막 회복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주요 증권사들의 부도설이 있었어요. 달러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서. 네. 부도설이 아니고 실제로 위험했었습니다. 뭐 사실은 08년에도 국내 조선사들도 그때도 달러가 부족하니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때도 또 사실 위기설 나왔었고 매번 사실 이런 금융이 어려워지는 시기마다 약한 고리들이 꼭 드러나고 그것들이 이제 실제 터지냐 안 터지냐 가지고 굉장히 이제 공포감도 조성이 되죠. 근데 사실은 뭐 지금 돌아보면 그때는 매우 좋은 매수기였기는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저희들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오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이 상당하죠. 그럼요. 그거 당연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되게 애매한 상황이면 그렇다면 현금을 가지고 지금 위험 관리를 할 것이냐. 그것도 되게 골 때리는 상황이니까. 그건 그렇죠. 이 시청자분들은 좀 자주 듣는 표현은 아니실 텐데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다운사이드 리스크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지만 업사이드 리스크란 말은 잘 안 쓰시긴 해요. 근데 업계에서는 자주 쓰시는 표현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 주식을 안 들고 있는 건 굉장한 위험이다. 고객 돈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이제 업사이드 리스크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데 사실 양쪽 다 열려 있는 상황이죠. 다운사이드 리스크와 업사이드 리스크 다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심리적으로는 다운사이드 리스크만 많이 보기 때문에 저희들의 경험상으로 봐서는 자 이제는 위로 보자 하는 입장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이라는 게 급변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서 그걸 경계는 하는데
고민이에요. 이제 이 정도 얻어맞은 상황에서 금융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 그럼 포지션 풀 거야? 골 때리는 상황이에요. 그쵸. 진짜. 맞습니다. 왜냐하면 금융 리스크가 와서 예를 들어서 한국까지 금융 리스크가 오려면 정말 대대적인 금융 리스크가 와야 된다는 얘기고 네네. 한국이 금융 리스크 올 정도면 미국 연준조차도 이건 신경 써야 되는 수준 그럴 수 있죠. 예,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네네.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금과 같은 그 긴축에 의한 위기 발생이라면 인위적 위기인데 어떤 측면에서 그렇죠. 보면 그거를 가만히 있을 것이냐 가만히 앉아서 이게 좀 고민인데요. 저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약간 저희 회사 뷰에 가까울 텐데 모든 위기들을 계속 패드나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이 돈을 푸는 방식으로 이제 그동안 해결해 왔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뭐 2000년 초반부터 뭐 2010년대 그다음에 20년대까지 계속 그 위기들을 버텨왔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너무나 많은 돈을 많이 풀었고 그 상황에서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또 한 번 위기가 왔을 때 또 돈을 풀어서 코로나 이거를 또 해결하고 다 덮고 갈 수 있겠느냐. 이번은 조금 패드가 도와주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게 저희 회사의 뷰이기도 하고 굉장히 공감 가는 이제 각국의 그 투자자들 중에서 조금 굉장히 이제 시장을 잘 보시는 분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이번 하락이 만만치는 않을 수 있다. 매번 하락이 만만치는 않지만 이번 하락은 이러한 부분에서 만만치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조금 시스템 리스크에 대해서도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락만큼의 반등이 나오지 않은데 또 다른 하락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서. 그렇죠. 시간이 지나서죠. 네네네. 그죠. 지금 당장 나온다는 거는 금융 리스크로 전이가 막바로 되느냐 여부이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시간이 지나서 뭔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즉 그 금리를 내려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축적되면서 약한 고리 어딘가 터지면 이제 근데 그 약한 고리들이 어떤 글로벌한 문제로 이제 대두되면서 그걸 돈으로 덮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안 되면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풀어보면 이런 얘기가 되시겠죠. 금리가 이제 고원지대로 넘어가는데 뭐 옛날 기준은 고원도 아니지만 5% 해봐야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0%를 경험한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원지대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놈이 옆에서 딱 이제 다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왔을 때 디플레 시대에 했던 것처럼 진짜 MMT 같은 일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은 지금 MMT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MMT를 해서 죽었던 인플레이션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플레이션이라는 녀석이 깨어난 잠자던 숲속의 공주인지 숲속의 괴물인지가 지금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면서 올라오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지금 총동원령을 내린 그런 입장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금리를 못 견뎌서 긴축에 의한 경제 침체 그 경제 침체까지는 뭐 상관이 없는데 경제 위기 까지가 연결이 되었을 때 금리를 마음껏 내릴 수 없다. 네. 그거를 지금 그게 고민인 거죠. 예, 그거를 이거는 이제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네, 그런 고민이죠. 예. 단기적으로 보면 업사이드 리스크도 있습니다. 상당한 상황 아닙니까? 네, 상당한 상황이고요. 우리 각도님도 똑같이 생각하실 거고 저도 똑같이 생각하지만 가치 투자 베이스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면 주식들이 굉장히 락바텀 근처에 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개별 종목들을 보면 웬만한 종목들 찍어보면 다 이제 업사이드가 2배 이상 나오는 그렇죠. 종목들이 옛날에 열심히 찾아야 2배 나왔는데 요즘 흔해. 굉장히 흔합니다. 흔해. 10년 전에 이 정도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과거 몇 년에 비교했을 때는 뭐 물반 고기반 정도 수준까지는 온 것 같고요. 작년 8월 달에 나왔을 때와 올해 나왔을 때 둘 다 이제 사실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 주저주저하는 말씀 좀 드렸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업사이드가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는다. 그렇게 하셨죠. 네네.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엔 타이거 자산운용에 계신 분 중에 제일 잘 봤어. 아니 뭐 다 비슷하게 보고 계신 거죠 뭐.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제가 무슨 말씀드렸었냐면 업사이드가 50%밖에 안 나온다. 제가 전에 한번 이제 제가 4개월 전에 저한테 초청해 주셨을 때 삼성전자 제가 말씀드리면서 업사이드 50%밖에 안 나오고 그거 가지고는 제가 리스크 대비 리턴이 좀 약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업사이드가 거의 2배 가까이 나오는 것 같고 이 정도면 리스크 대비 리턴이 있습니다. 확실히 리턴이 확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맞고요.
다만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시스템 리스크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뭔가 이제 밸류에이션이 전혀 상관없는 유동성이 갑자기 안 돌게 되면서 마치 이제 저희가 이미 2020년에 겪었던 그런 이제 모든 것이 경직되는 그 시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말씀해주신 대로 양쪽 다 열려 있는 위로도 올라갈 수 있고 아래도 빠질 수 있는 양쪽 다 열려 있는 이 상황에서 적절한 우리 포지션은 어디일까? 그렇지. 이게 제일 고민인 거죠. 현금만 갖고 있어도 바보 되고 주식만 갖고 있어도 애매한. 맞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다 얻어 맞았으니까 몸빵 간다 뭐 이런 상황이긴 한데 진짜 조금 애매한데 근데 지금 현장에서 보면 다들 그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융회사들이 자금 조달을 하려고 미친 듯이 지금 뭔가를 발행하고 있어요. 네. 그 PF 쪽에서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실제로 PF는 분명히 몇 개 터진다. 저희도 비유동 자산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건 이재현 대표님이 굉장히 그걸까 시장에 그런 분위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느끼고 계시는 것 같고. 근데 우리가 2020년에 주사를 맞았거든요. 그렇죠. 2020년에 증권사들 자빠질 것 같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들이 열심히 자금 조달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냥 그런 걸 보면 2020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당했고 그런 게 있었어? 하고 터지고 나서 알았죠. 그렇죠. 어이구 ELS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달러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는구나. 우리가 우리 자기 해지를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고 처음 당해본 일이었고 사실상. 근데 지금은 한번 당해봐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이미 ELS는 낙인이 막 나기 시작했거든요. HSCI.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막 준비를 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막 포착이 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일단 국내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갑자기 긴급한 유동성 위기까지 가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쫄아 있다. 그렇죠. 준비도 많이 돼 있고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타국에 좀 진짜 약한 신흥국들 거기서 문제가 빵빵 터져가지고 이게 점차로 우리 옛날 IMF 때 보면은 동아시아 태국 마트와 얘기부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퍼져가지고 이렇게 온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들은 조금 있는 거죠. 비유에서 쓰는 표현 중 하나가 이제 시스템 리스크를 이제 저는 자동차 사고에 비유를 좀 하는데 자동차 사고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지만 사실은 뭐 날씨가 맑고 굉장히 운전 환경이 좋을 때는 사고 잘 안 일어나죠. 근데 이제 흔히 이제 손해보험사들이 이제 사고 나는 그 포인트들 날씨가 안 좋아져. 예를 들어서 눈이 온다든지 이럴 때 눈이 오면서 갑자기 길이 이제 굉장히 이제 빙판길로 바뀌어버리면 사고 날 확률이 높고 실제로 사고 많이 나잖아요. 이것처럼 지금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금리가 어차피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 내에서는 이미 눈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 길은 이미 미끄러져 있는 상황이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이 상황이면 과거에도 사고가 잘 났어. 이번에 사고 날 거야. 이 생각들을 다 갖고 있고 주가도 거기에 합리적으로 맞춰놓고 있는 상황인 거죠. 좋은 비유입니다. 네, 진짜. 근데 이거가 전 이 고민이 있습니다. 사고가 난다 안 난다를 근데 100%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고 어디서 사고 날지도 모르고 언제 사고 날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다만 길이 빙판지고 눈이 오는데 이 상황에서 패드가 운전을 그렇게 잘해? 아무도 안 믿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주가는 그렇게 맞춰져 있으니 근데 저는 사실 이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누구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그 안에서 저희가 모르는 이 상황 내에서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저희의 최선이다.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것도 열어놔야 되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열어놓는 동시에 이거에 맞춰서 포지션을 잡는 것이 저희의 최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표시를 좀 그렇게 구축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동안 저희가 이제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걸 유지하려고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내 포지션이 그 연초에는 뭐 내수로 한 40% 정도 포지션을 잡고 있다가 5월부터 뭐 한 8, 9월 이럴 때는 내 포지션이 평균은 20% 정도까지 내려갔었어요. 펀드 기준으로. 계속 조심했던 거고요. 넷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네이키드 온리, 롱 온리로 환산했을 때 20%만 뭔가 자산을 들고 있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현금이 있다는 거고 예를 들어 롱숏을 하게 되면은 50% 주식
50% 주식 롱, 30% 주식 숏을 하면 20%만 노출돼 있기 때문에 예, 20%만 노출되어 있다. 네트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네. 뭐 결국은 이제 주식이 얼마만큼 노출되어 있느냐의 퍼센테이지인데 네. 굉장히 이제 적게 주식의 어떤 그 노출도를 굉장히 낮춰놓은 상태였었고요. 다만 이번 달 들어서 저희가 이제 내 포지션을 조금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시장이 급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금 주식 비중이 좀 올라가 있는 상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은 굉장히 많이 조심했고 지금도 근데 사실 조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지션이 좀 올라갔다 하지만 저희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걸 아예 닫아놓고 있지는 않고 그러한 위험 요소가 낌새가 보이면 저희가 좀 포지션 조금 더 다시 낮춰야 되는 그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이제 기관 투자자이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개인 자산을 운영하는 사람하고 조금 다른 게 이제 쇼트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쇼트. 예. 많은 분들이 싫어하는 공매도. 공매도도 네. 가능하고요. 근데 사실 지금 공매도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가장 좋아했던 이제 숏 포지션은 주로 미국 주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숏 포지션이었고 특히 이제 나스닥에 굉장히 많이 비싸있던 주식들의 숏 포지션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주식도 다 너덜너덜해졌어. 네, 너덜너덜하죠. 지금 이미 50% 빠졌습니다. 50% 빠진 종목들에게 숏을 또 한다. 이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숏 포지션은 저희가 좀 쉽지 않고요. 뭐 그 다음에 저희가 주로 이제 썼던 전략들 중에 하나가 이제 시장 숏, 뭐 이래서 선물 매도 같은 거였는데 그것도 이제 시장도 좀 많이 내려와 있어서 좀 쉽진 않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현금을 좀 마련한다든지 풋 형태의 옵션 형태의 어떤 상품들을 조금 매도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조금 저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뭐 개인 투자자에 제가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현금을 마련하는 게 제일 편한 방법 중 하나죠. 인버스 ETF 살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근데 다만 이 포지션들을 저희가 구축하는 것들이 지금은 편치 않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업사이드 리스크도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저 말씀 들으면서 후달리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후달린다. 이 정도면 후달릴 것 같다. 왜냐하면 업사이드 리스크 후달리는 정도 포지션이다라는 느낌 전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숏 형태의 그 포지션을 구축해서 지금 방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그렇게 편치는 않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은 롱 포지션 중에 일부를 조금 줄여서 현금을 좀 마련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식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오시기 전날까지 막 폭락을 하던 증시가 반등을 했는데 물론 오늘 떨어진 거에 비해서 올라간 건 뭐 아직 미미하다라고는 하지만 하루에 지수가 지금 4%짜리 움직이는 게 위아래로 지금 다 움직이는 한국. 그렇죠. 네네. 그러면 하루에 4%만 놓쳐도 업사이드 리스크 진짜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지수가 4% 올랐으면 종목별로는 8% 오른 것들이 부지기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거 하루만 놓쳐도 8% 하루만 놓쳐도 진짜 업사이드 리스크에 완전 노출되는 거라서 맞습니다. 네. 지금은 약간 후달리실 것 같다, 진짜. 저희 근데 지금은 내 포지션으로 저희가 한 40% 정도 돼요. 물론 나중에 다시 또 바뀔 건데 근데 이 정도면은 저희가 시장 상승하면 절반 정도 쫓아갈 수 있는 상황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6월 달까지는 시장이 계속 빠질 거라 생각을 했었고 6월 달에는 내부적으로 좀 의견이 좀 갈렸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다. 왜냐하면 시장은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매크로 상황이었으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시장에 대해서 이미 항복선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반등을 했었고 지난 6월달, 6월달이죠. 미국 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사실 국내 시장도 조금 이제 그때는 조금 살짝 반등을 했었고, 근데 지금은 여전히 그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 여전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종목들은 굉장히 싸지만 또 경기 침체와 혹시 모를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게 계속 열려 있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현재 진영형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사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도요. 예, 그래서 여전히 지금 뭐 주식을 조금씩 더 담고 있고 주식을 담아야 될 시기는 무조건 맞습니다. 그런데 담는 속도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고민 속에 있으신지 충분히 느낌이 오고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들고 잘해 오셨으니까 잘할 것 같은데 이게 요즘 장은 변동성이 크니까 예를 들어서 2,600 정도까지 단박에 회복을 했다. 아니면 2,400까지 단박에 회복을 했다. 네네네.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빠져. 뭐 그런 상황들. 뭐 또 그때부터 완전 박스권으로 가.
너무 힘들죠. 네, 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지금 되게 높잖아요.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도 열려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내 포지션을 어느 정도 들고 가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도 많이 될 것 같아요. 내 포지션 자체도 부담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손실률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손실률이 올해는 안 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손실률을 안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수가 올라왔을 때 등골이 오싹한 게 굉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그건 당연합니다. 당연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6월 달부터 뭐 7, 8월까지 반등할 때 시장이 굉장히 세게 반등했는데 저희는 이제 포지션은 굉장히 계속 조심스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못 쫓아갔죠. 그럴 때는 굉장히 저희도 오싹한데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시장에 대한 저희의 이제 뷰는 여전히 똑같았기 때문에 이제 버텼던 거고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저는 좀 잘못 봤는데 저는 사실 6월 달이 굉장한 이제 정신적 멘탈적인 항복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시장이 여기서부터는 옆으로 박스권일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박스권을 얘기했고 근데 이제 사실 이번 9월달 10월달의 하락은 연준의 점도표가 달라지면서 박스가 밑으로 깨진 거죠. 그렇죠. 밑으로 깨졌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S&P 기준으로 3,600 정도면 거의 이제 바닥까지 왔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펀드 매니저나 주식 투자 참여자들의 어떤 모습들이 이미 사실은 거의 멘탈이 붕괴된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많이 빠졌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생각의 근간은 시스템 리스크는 사실 넣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10월달 넘어오면서부터 9월달부터 이제 시스템 리스크 얘기가 나오고 그것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다가 지금은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는 것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저희하고 좀 달라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남의 돈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 돈을 운영하시는 거고 본인 돈을 운영할 때 어떤 그 일시적인 손실에 대해서도 견뎌내실 수 있는 내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더 높으시고요. 시간적 여유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좀 나중에 뒤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이 부분까지 좀 다 감안해서 좀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이번 6월 달에 이후에 반등을 했다가 9월, 10월 달에 빠지는 과정에서 점도표의 변화가 제일 큰 영향을 미친 것이고 점도표의 영향은 두 가지죠. 도대체 소위 말하는 종료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잘 모르겠다. 종료 금리가 얼마냐도 중요하지만 잘 모르겠다. 그게 첫 번째고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게 두 번째죠. 그렇죠. 네.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거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저희도 그게 가장 큰 걱정이고 제가 작년에 왔을 때는 제가 저희 회사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방어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사실 제가 좀 공격적이고요.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 하우스 뷰랑 이제 저의 뷰가 따로 이제 그렇죠. 생각이 다르다는 걸 조금 말씀드려야 되니까 이제 저희 하우스 뷰는 이제 대표님도 그렇고 오정태 이사님도 그렇고 약간 비슷하신 부분들은 이 정도까지 고금리가 올라가면 기준금리 5% 육박하면 어느 경제 주체가 쉽게 견딜 수 있겠느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사시는데 10억 대출을 받으셨는데 대출 이자를 8%씩 내라, 10%씩 내라. 그러면 연간으로 뭐 8천만 원, 1억을 내고 견딜 수 있는 분들이 없으시잖아요. 급여를 그렇게 받으실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고금리 상황 안에서 견딜 수 있는 경제 주체가 있을까? 그렇다면은 눈이 오는데 눈이 오는 정도 수준이 엄청 눈이 오는 폭설이고 이 정도 수준이면 이 정도 수준에서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쉬울까에 대한 고민도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하우스 뷰는 조금 더 조심하자인 것 같고 저는 사실은 눈이 오고 있고 눈이 굉장히 많이 날리고 있지만 사고가 안 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약간 열린 결말로 양쪽을 열어놓겠다고 생각하고 포지션 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적으로 사고 날 확률이 좀 높아져 있는 거는 너무나 이제 저도 오래 시작을 겪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차가 없어요. 차도 없어요. 맞습니다. 차가 없어. 운행자들이 줄었어. 확실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외로 빨리 갈 수도 있어 도착지에. 그 말씀도 맞아요. 의외로 빨리
전혀 예상 안 했는데 도착지에 혼자 먼저 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죠. 사고가 안 나면. 도로에 나왔는데 아무도 무주공사냐 아무도 없어. 위험한데 근데 달려도 가. 네,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 얘기했던 업사이드 리스크와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다 열려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6월달 이후로 항복 선언이었다는 건 저도 그거 많이 느꼈는데 이 정도 심리도면 반등을 하는 게 맞지.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사실 7, 8월에 이제 반등을 했는데 이제 생각을 그동안 사람들이 안 했던 이제 이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정말 다시 불거지니까 그거에 맞춰서 지금 가격을 합리화 시켜놓은 것 같고요. 지금은 딱 그 수준까지 맞춰놨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으면 주가가 오를 수 있고 아니면 빠질 수 있고 딱 근데 그 선에 딱 맞춰서 주가는 굉장히 합리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상황이면 이게 바닥일까에 대한 고민도 또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연준이죠. 그렇죠. 그리고 연준의 심리를 움직이는 건 두 가지 요소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플레이션도 그렇지만 시장, 주식 시장의 가치. 이것도 분명히 연준의 마음을 움직일 것 같은 거예요. 네네네. 여기서 너무 많이 오르면 연준의 점도표는 또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하면서 그러면은 뭐냐면 아주 그 서로 간에 부의 그 뭐라 그래야 돼요? 피드백 공간이 만들어진 것이다. 주식시장과 금리의 부의 공간이 만들어진. 주식시장이 좋으면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골 때리는 지금 좀 그쵸. 상황인 것 같아요. 누군가 망해야만 연준이 편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따지고 보면 반등할 때 보니까 이거 돈 많네 아직 여전히. 그게 사실은 시장뿐만 아니라 소비에서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물가가 안 내려가잖아요. 돈 많네. 특별히 미국은 도대체 재정을 얼마나 썼길래 아직도 사람들이 주머니에 돈이 있는 거야? 저는 이런 생각조차 들었어요. 비트코인 12,000불까지 떨어져야 되나 보다. 어쨌든 버는 거 아니야. 초기 투자자들. 지금도 여전히 꽤 많이 버는 분들이 있으니까 주머니 아직 실탄이 많고. 실제로 우리 현장에 가보면 부동산 시행을 끝낸 사람들은 지금 주머니가 꽉 차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언제든지 쏠 수 있는 실탄이 있어서 떨어지기만 해라 하고 노리고 있는 사람들도 의외로 또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그 실제 통계로 미국에서 이제 보조금을 푼 다음에 가계에 있는 이제 그 누적 저축액을 저희가 통계를 봤는데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올라서 그쪽으로 돈이 결국은 이제 빠져나가고 있지만 워낙 많은 돈을 풀어서 다 그걸 쟁여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웬만큼 흘러가지 않으면 쉽게 이 상황이 끝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만만치는 않은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어쨌건 이 전 세계 투자자들의 공감대가 이제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를 때 이번에도 봤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가고 폭도 적지는 않고 이번에 절반까지 한번 되돌렸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야, 30% 깨진 시장이 절반을 그냥 되돌려버리는 한 달 만에 괴력을 보여줬고 빠질 때는 또 무섭게 빠지고 지금. 그렇죠. 만약에 또 반등했는데 또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 또 연준이 태도를 바꿀 것이고 그러면서 또 다시 빠질 것이고 뭐 이런 지금 가두리에 갇힌 느낌. 이게 저는 가두리에 갇혔다는 느낌이 그렇군요.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위에가 계속 막혀 있죠. 위에는 확실히 막혀 있어. 네. 밑에는 약간 열려 있는데 떨어지면 사고 싶어하는 세력이 또 상존해 있어. 네. 지금 이런 골 때리는. 그렇죠. 예. 결국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없어지는 상황, 정말 누구나 패닉 매도를 해야 되고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순간이 시장 바닥일 수도 있죠. 네. 만약에 정말 시장 바닥이 아직 안 왔다고 한다면 그게 최악일 것 같아요.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한국은 좀 그런 것 같은데. 네. 이미 한 번씩 왔죠. 아니 한국은 지금 보니까 수급이 못 받으셨던데. 네. 물량을 못 받아내.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뭐 글로벌하게 지금 자주 그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나스닥도 그렇고 나타나고 있죠. 저희 진짜 편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운용자들의 실질적인 속마음, 속토론이다. 아마 다른 데 가서는 듣기 조금 힘드신 그런 내용이 아닐까. 비공식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살아있는 정보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업 측면의 바텀업으로 가보면 앞서 물밤 고기밤 말씀을 하셨는데 네가 진정한 가치 투자자라면 여기서 못 쏘면 너는 가치 투자자 아니다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죠. 네. 이제는 매수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표현 이제는 죽자고 달리는 거지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결국은 이제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한 거야라고 결론적으로는 표현할 수 있지만 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부채가 너무 많아서 금리를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봉착했어. 이렇게 정리해 볼 수는 있지만 사실 개별 단어로 봐보면 과거에면 이 정도에도 지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너는 가치 투자자로서 너는 자격이 있는가? 할 정도의 가격으로 많이 떨어진 게 참 많죠. 네네네. 제가 주식을 이제 99년에 시작을 했고 대학생 때 2001년에 이제 닷컴 버블을 만났고 네. 그 닷컴 버블 이후에 폭락장을 만났다는 말씀을 그때 한번 잠깐 드렸었는데 닷컴 버블 때 재밌었던 건 코스닥 주식들은 엄청 올라갔는데 코스피 주식은 하나도 못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종목들이 뭐 롯데그룹을 이겼네, 현대차 시총 기준으로 현대차를 이겼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인터넷 무료 전화만 가지고 그 아이템만 가지고 엄청나게 올라왔던 새로운 기술이 이제 막 폭락하고 이제 시장이 무너지는 이제 국면을 만났는데 저는 그때 이제 가치 투자자에 막 이제 입문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그래 저건 당연히 버블이니까 꺼져야 되고 거꾸로 가치 투자 종목들은 이제부터 올라가겠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너무 싸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제 밸류에이션 싼 걸 찾아서 샀어요. 네. 대표적인 게 그 당시 기억으로 이제 롯데삼강.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롯데 제과에 아마 합병이 됐을 거고 그 종목을 샀던 이유는 이제 퍼가 2배였어요. 심지어 이제 히트 상품이 그 당시 히트 상품이 지금 다들 모르실 텐데 거북이라는 아주 유명한 아이스크림 히트 상품이 있었습니다. 네네. 브랜드가. 네. 제가 이제 좋아했던 종목 중 하나는 이제 한섬을 그 당시 좋아했었는데 네. 지금도 있죠 한섬을. 네. 예, 시스템이라는 의류를 이제 브랜드를 내놓고 연 20%씩 성장을 하는데 퍼가 5배예요. 그래서 피터린즈가 얘기하던 그 종목이다. 이 정도 성장 속도에 이 정도 낮은 퍼면 엄청나게 좋은 회사다.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샀는데 그걸 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종목에서 30%인가 50%인가 손실을 봤습니다. 그 낮은 가격에서도. 네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당시에 왜 저희가 손실을 받냐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낮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빠지면은 그 종목들조차도 그 당시에 결국은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고평가됐던 주식들도 유동성이 빠지면서 하락했지만 낮은 종목, 이미 밸류에이션이 낮아 있는 종목들도 유동성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주저앉아서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구간이 있느냐 없느냐는 방금 아까 계속 말씀드린 누누이 말씀드리는 시스템 리스크로 인해서 한 번 더 충격이 있느냐 그거와 똑같은 현상이었었고 네. 그 현상을 한 번 더 겪어서 저는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요. 그리고 나서 재밌는 거는 그 다음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저는 사실 돈을 못 벌었습니다. 왜냐면 지쳐서 돈을 못 벌었는데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굉장히 어려운 그렇지. 장을 그때 겪었잖아요. 2002년까지 쭉 횡보장이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가 날 때까지 시장은 계속 횡보장이었고 네. 이 퍼 2배짜리가 옆으로 계속 기어갔고요. 그렇죠. 저는 분노에 너무 이제 힘들어서 분노에 이제 아이스크림 구매를 했어요. 롯데 삼강이 이렇게 쌀 수는 없다. 맛있는 아이스크림이다. 라면서 제가 구구 크러스터를 이만큼 사놓고 계속 퍼먹었습니다. 좋은 주식이야. 그런데 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다시 시장이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올랐는데 네. 진짜 이제 그때는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의 종목들이 다 올랐고 그때 사실 가치 투자의 저희가 알고 그렇죠. 있는 예. 한국의 유명한 가치 투자하는 사람이 그때 탄생했죠. 그때 돈을 벌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히 이 시장 지금 분위기는 제가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주식 사면 무조건 손실 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근데 1년에서 2년을 보시면 무조건 또 수익이 나는 구간이잖아요. 그 조율을 맞춰야 되는 네.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타임렉을 어떻게 매니지먼트 하냐가 지금부터는 승부다. 그런 측면에서 네. 기관보다 개인이 편하죠. 편하죠. 지금 완전 편하지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그걸 못 하잖아요. 네. 저희는 뭐 중간중간에 이 변동도 네. 잡아내 보려고 해야 되고 사실 이게 조금 신의 영역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어떻게 수익을 좀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개인자분들은 뭐 한 30% 손실 보면 저처럼 아이스크림을
아니요, 그 회사 제품 사셔서 쓰면서 좋은 회사야라고 하면서 견디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업사이드 리스크도 기관한테는 상당한, 개인들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 2배 이상 올라갈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30% 정도의 밑공강을 만들어 놓고 견디면 기회는 많다. 그럼요. 그것들에 대한 것들만 어느 정도 컨트롤 하셔야 되는 거죠. 전에 개인 투자자들한테 투자 방법을 하나 조언해달라고 해주셔서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시장이 보통 약세장이 30에서 50% 빠진다. 그래서 제가 아까 2100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고점이 3,300이었나요? 네. 거기서 딱 50% 하면 네. 대충 그 정도 나오잖아요. 30에서 네. 50% 나오면. 그래서 이번 약세장이 오면 2,100일 수도 있겠다. 사실 1,800도 생각했었어요. 반 정도 빠지면은 뭐 그 정도 언선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저는 그래도 그걸 뭐 제 생각이지 그걸 뭐 바로 믿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어찌됐건 실제로 거의 그 근처까지 왔고 네. 이미 약세장이 왔죠. 네. 근데 이제 그때 조언 드리기로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시장이 30% 이상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약세장이 시작이고 약세장에서 그냥 시장을 사셔도 수익은 나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만 바닥이 언제인지 모르니 1년에 거쳐서 분할 매수하시면 무조건 수익 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할 매수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그때 분명히 8월 달에 작년 8월 달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뭐. 네.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 딱 그 시기죠. 결국 타임라인을 관리하시는 게 제일 핵심이니까 지금부터는 누구도 바닥을 모르고 결국 수익은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분할 매수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꾸준하게 사 모으시면서 기다리신다면 지금부터는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중간에 이 손실을 보시거나 이렇게 평가액 자체가 마이너스 날 수는 있지만 좋은 종목을 못 고르시겠다면 시장 전체를 사신다면 분명히 1년에서 2년 후에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네. 그렇습니다. 되게 일반적인, 저희들끼리는 일반적인 생각이죠. 너무나 다양한 생각이고 네. 제일 사실 쉽게 돈 버는 방법 중 하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금을 들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찬스죠. 그렇죠. 찬스가 온 거예요. 네. 만약 말씀하신 대로 1,800? 무너질 수도 있죠. 하루에 150포인트도 빠질 수 있는데 저점에 그렇죠. 마지막 변동성이 클 때는. 그런데 보통 그 지수를 얘기하는 사람 치고 제가 보기엔 그 바닥에서 주식 못 잡거든요. 그렇죠. 네. 네. 지금부터 잡을 준비를 해놓고 지금도 잡고 1,800 깨지면 더 잡고 네. 이렇게 돼야 되죠. 네, 그렇게 가격 분할하실 수도 있고 아예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가셔도 되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요. 지수가 떨어지면 손이 안 나갑니다. 무조건 기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건 내가 인간이 아니야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해진 금액에 딱딱딱딱 누르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못 하실 거예요. 네네. 절대 바닥에서 손 안 나가죠. 안 나가죠.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래서 일부러 주식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손이 안 나갈까봐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제가 사야 되는 어떤 전체 포지션이 있으면 그 중에 5%라도 일부러 사는 거죠. 그래야만 제가 행동을 하면서 고민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6개월 정도 후에 저희가 본다면 모르긴 몰라도 6개월보다 한 1년 있으면 거의 확실할 것 같고 6개월 정도 있어도 그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뒤에 한번 또 보시는 걸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 얘기가 6개월 뒤나 1년 뒤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